2024-2025 챔피언스 리그 7라운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총 8라운드인데 7라운드에서 어느 정도 16강 직행과 플레이오프 진출과 그리고 탈락팀의 윤곽이 보이게 됩니다. 승점 계산은 그대로인데 경기는 8경기다 보니까 어떻게 뒤집힐지 예상하기 힘들지만 마지막 남은 한 경기에서 상대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막상 7라운드가 치러지고 나니까 이변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정도면 8라운드에서도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될지 솔직히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선 리버풀, 바르셀로나, 아스날, 인터밀란은 16강 확정이 되었습니다. 7라운드까지 1패거든요. 그리고 16강 진출의 승점 마지노선이 15점에서 16점인데 8위를 경쟁하는 팀들이 무려 13팀입니다. 거기다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계산하지 말고 결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빅클럽들이 최악의 상황들을 겪었지만 8라운드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빅클럽들이 다 플레이오프까지는 진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상위권 팀들만 죽어나죠.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극적으로 맨시티도 다시 만나야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챔피언스리그 개편은 정말 너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7라운드에서는 국내 팬들에게도 더욱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절친 김민재, 황인범의 맞대결이 나오질 않나, 이강인이 과리돌라 앞에서 경기를 하지 않나.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강인은 전반전 45분만 뛰었고 팀이 4골이 나온 건 모두 후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민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강인은 진짜 잘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아마도 체력과 활동량이 파리 생제르맹 주전들과 좀 맞먹지는 않나 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에도 전혀 지친 기색 없이, 아니면 맨시티가 이미 너무 지쳐서인지 후반 10분부터 완전 압도를 해버렸습니다. 맨시티는 스포르팅에게도 4실점 대패를 당하고 페예노르트에게도 3실점을 당하더니 파리 생제르맹에게도 45분 만에 4실점을 하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냥 토트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 지쳐가지고. 맨시티는 이 경기를 위해서 주말 리그 때 선수 로테이션도 잘 돌아가게 했거든요. 미드필더가 약해진 상황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무승부만 되어도 맨시티가 더 유리한 거였는데 왜 전반전에 미치게 뛰게 한 건지 그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김민재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 대 황인범의 소속팀 페예노르트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김생건, 황인범이 이미 부상을 당해서 명단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은 절친이기 때문에 정말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뮌헨에게는 이 경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상대적 약팀이라고 할 수 있는 페예노르트를 이긴다면, 그러니까 남은 두 경기 모두 이기면 16강 자동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뮌헨도 챔스에서 흔들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가장 강한 팀 중 한 팀이었습니다. 뮌헨은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도 승리했었죠. 뮌헨은 네덜란드 원정 경기를 떠났는데 이 경기에 100% 전력을 가동했습니다. 노이어 골키퍼, 데이비스, 김민재, 우파메카노, 라이머, 고레츠카, 키미, 무시알라, 코망, 올리세, 케인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페예노르트는 핵심 미드필더 황인범과 팀버가 빠진 상황이었고 라이벌 아인토벤에게도 발려버리기도 하고 승점을 많이 잃으면서 4위까지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챔피언스 리그는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페예노르트가 그래도 챔스에서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레버쿠젠과 잘츠부르크에게 패배했지만 맨시티, 프라하, 벤피카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득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기당 3득점 이상이에요. 물론 뮌헨과 비슷한 레벨의 레버쿠젠에게 대패를 당했지만 그때는 시즌 초반이었고 지금은 뮌헨만 버티면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이기 때문에 의지가 불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팬들도 도와줬습니다. 연막탄을 미치게 쏘면서 경기를 중단시키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연막탄이 페예노르트를 도왔을까요? 팀이 해독제라도 복용을 한 상태였을까요? 전반 20분 만에 페예노르트가 선제 득점을 하게 됩니다. 김민재가 움찔한 사이에 페예노르트 스트라이커가 뒷공간 침투를 했고 경합 상황에서 김민재가 발을 뻗어봤지만 볼이 닿지 않자 밀렸고 곧바로 실점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선에 따라서 김민재 책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지 팬들의 비난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김민재는 발목이 다 완쾌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주일만 쉬고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민재 팀 팬들은 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0대1 초반이기 때문에 뮌헨의 화력이라면 금방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슈팅 숫자만 늘어날 뿐 골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민재는 여전히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중도 차단하고 공격수들에게 볼을 배급해주는 역할들을 잘 해주고 있었습니다. 키패스를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찬스가 43분에 나옵니다. 골대 4m 앞에서 케인에게 찬스가 온 것입니다. 케인은 지체 없이 슈팅을 때렸는데 골키퍼가 막아내버렸습니다. 이걸 골키퍼만 잘했다고 할 리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골을 못 넣은 거에 뮌헨 팬들의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케인은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에 있었을 때처럼 2선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가만히 볼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좀처럼 안 오니까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있으면 좋겠다 했을까요? 뮌헨은 전반에 2실점을 하게 됩니다. 전반 마지막에 조금은 애매한 페널티킥이 선언되면서 0대2까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뮌헨은 무차별 공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빅찬스 5개를 놓치면서 단 한 점도 못 넣고 있었습니다. 점유율은 무려 80%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2실점을 먼저 했지만 역전승을 거둔 만큼 뮌헨도 이 정도로 압도한다면 그래도 후반전에 희망이 있을 것 같지만 총 30개 이상의 슈팅을 때리고도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오히려 김민재가 후반 62분에 교체된 이후에 추가 실점까지 하면서 0대3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케인에게는 후반전에도 빅찬스가 또 한 번 왔는데 그것마저도 놓치면서 빅찬스 2개를 모두 놓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케인은 이 경기 최하 평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뮌헨은 30개 이상 슈팅을 하면서 기대 득점 값은 거의 3에 육박한 2.8이었는데 무득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페예노르트는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릅니다. 뮌헨, 파리 생제르맹, 맨시티 모두 전반에만 60km 이상을 뛰었는데 페예노르트는 57km 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3득점을 한 겁니다. 특히 세 번째 실점은 김민재가 빠진 후에 어설픈 수비로 인해서 실점이 나온 것입니다. 어느 누가 뮌헨이 페예노르트에게 0대3 참패를 당할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이게 스포츠입니다. 뮌헨은 이 경기로 인해서 16강 직행은 실패가 되었습니다. 8라운드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와의 경기는 큰 의미도 없습니다. 어차피 대진 추첨으로 어떤 팀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페예노르트에게 패배했다면 어떤 팀을 만나도 또 패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코리안데이인 줄 알았는데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모두 아쉬움만 남겼죠. 그래도 긍정적이라면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모두 챔스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게 되었고 대진에 따라서 맞붙을 수도 있게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슈투트가르트와의 원정에서 이겨야 합니다. 근데 선수들 간의 패스 호흡은 진짜 매우 좋더라고요.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8라운드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 결정 나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8라운드 딱 한 주만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플레이오프 추첨식도 열리게 됩니다. 챔스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